오랜만에 뵙습니다. 홍진채 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오랜만에 오늘은 그동안엔 저희가 이제 좀 책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좀 투자 얘기, 시장 얘기 좀 많이 해보려고요. 네. 더 부담스러우시죠? 뭐 투자 얘기가 그렇지만 시장은 저도 잘 안 봐가지고 시장 뭐 잘 안 보세요? 어떤 좋은 말씀 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하시죠. 아니 네. 근데 시장은 뭐 이렇게 막 오른 것 같아서 보면은 2,600, 떨어진 그쵸. 것 같아서 보면 2,500. 맞아요. 맞아요. 계속 네. 그 사이에서 근데 지겹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죠. 아, 이제 미국. 다른 나라들도 막 신고가 뚫고 이러는데. 심지어 중국마저도 네. 막 부양책. 네, 그러니까 중국 이러면서 네.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아시아의 양대 안 좋은 시장 둘 하면은 이제 네, 뭔가 중국하고 한국이었는데. 네, 쌍대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네. 특히나 그렇게 안 좋은 이유로 물론 또 중국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자본시장의 불투명함, 비효율성 뭐 이런 게 또 꼽히고 있었는데 똑같이 비효율적인 시장에서 좀 중국이 가버리니까 아, 좀 아쉬운 중국 막 마음이 부양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너네만 마음이 참 가냐? 예, 왜 아니 일본 좋을 때는 중국 때문에 한국 못 가고 또 막 중국 좋으면 일본 때문에 이러면서 한국 못 가고 막 엔화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만 다 긁어서 한국에 갖다 붙이고 있구나. 뭐 국장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네. 시장에서 혹시 라쿤 자산운용은 올해 어떠세요? 뭐 저희는 사실 뭐 잘하고 있어가지고 뭐 예, 잘하고 수익률은 뭐 예, 본인 입으로 잘하고 있다고. 네, 뭐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지금 뭐 네. 아직 10월도 다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네. 얼추 한 4분기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 주식 시장은 좀 투자하기에 네. 어떤 시장이라고 보세요? 투자하기에 난이도라고 봐야 될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의 과거 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느끼시기에 뭐든 예, 주관적이어도 좋고요. 시장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상반기에는 예. 너무 좋았는데 4, 5, 6월에 특정 섹터들 쏠림이 되게 심했었는데 그 섹터들 주식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래서 좋았는데 5월 말 6월 초 넘어가면서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었는데 6월에 또 더 심하게 가버리니까 6월 말 7월 초 넘어가면서 이건 좀 많이 과하다 싶어서 좀 줄였는데 다행히도 줄이고 나니까 7월 7, 8월에 이후에 이제 주식들 다 빠져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뭐 제가 줄였다라고 표현했다시피 뭐 다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단기적인 전망과 장기 전망은 또 다르니까 장기적으로도 안 좋아 보였으면 다 팔았겠지만 또 뭐 그래서 그냥 좀 줄이고 남겨두는 거에서는 얻어맞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뭐 저희도 마이너스이고 상반기에는 많이 벌었고 그래서 상반기 벌었던 걸 얼마나 까먹냐의 이슈인데 아무튼 투자하기에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정치나 국제 정세나 아무튼 투자를 하면서 남 탓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요. 예. 뭐 그냥 어쨌거나 다 나의 선택이고 뭐 누가 뭐 해서 내가 손해 봤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로서 굉장히 쪽팔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올 하반기는 특정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뭐 금투세요? 제가 뭐 좀 언급하긴 아니 좀 근데 그렇고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다들 이제 네. 공분을 이제 네. 갖고 계시는 거라. 그 화가 나긴 하네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또 이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또 그만큼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한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감내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수가 답보 상태여서 그렇지 뭐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AI, 뭐 HBM, 그렇죠? 뭐 전력기기, 화장품 아니면 음식료도 상반기까지는 좋았었고 개별 섹터로는 상당히 큰 수익이 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많았어요. 그렇죠? 예. 뭐 개인 뭐 압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자면은 세 자릿수 수익률 나오신 분 뭐 많으시고요. 뭐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죠. 네, 그리고 7월 들어서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꺾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반도체가 아주 세게 꺾이면서 반도체를 얼마나 담고 있었냐에 따라서 또 하반기 희비가 많이 갈라지기도 한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얼마나 안 좋았냐가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참 네. HBM으로 많은 수익들을 네. 봤는데. 네. 근데 뭐 전반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이게 이례적으로 힘든 장이었냐 하면은 뭐 딱히 그렇진 않아서
그냥 국장 원래 그런 거니까 언제는 쉬웠냐. 근데 진짜 국장에서 수익률 꾸준히 내시는 분들은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안 해봤으니 모르죠. 강하게 뭐. 잘하는 사람. 그 안 그래도 버핏 클럽에서 그 최소한의 주식 공부라는 이제 연재 칼럼 네. 계속 쓰셨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뭐 엔터주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화장품, 음식료 등등 이제 섹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K 화장품 가성비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이게 확실히 좀 대한민국 산업에서 해외랑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는 산업들 아닌가? 그렇죠. 예. 해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해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것 예. 같고요. 일단은 트렌디하죠. 현재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물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데이터의 그 약간의 해석의 여지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좀 중기적인 한 3, 4년 정도 봤을 때 지금까지 좋았고 앞으로도 꽤 좋은 기대감이 묻어 있는 그런 섹터들이죠. 약간 여기에서 뭐 이제 섹터별로 한번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또 크게 오르다 크게 빠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뭐 인디 브랜드들, ODM 다 같이 오르다가 하반기 들어서 막 어떤 거는 많이 꺾이고 어떤 건 조정받고 다시 가고 좀 많이 나뉘더라고요. 네. 어떤 차이라고? 그래서 그 제가 버핏클럽 칼럼에서 그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쓰긴 했는데 이게 네.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워딩을 해버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원래 그 전에 연재 제목이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보통은 모멘텀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트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모멘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당장 다음 분기 혹은 이번 달 혹은 이번 10개 어떤 반월이라고 해야 되나? 뭐 월초, 월중, 월말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서 그때그때의 숫자 트렌드를 쫓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기관이건 개인이건 막론하고. 이거 수출 데이터 같은 거. 네, 수출 데이터 보고 뭐 IR의 톤 방향이라던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결국은 계속 이제 추정치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숫자가 얼마나 찍힐 것이냐, 컨센 대비 상회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투자 포인트의 거의 한 80% 이상으로 중요도를 두고 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주식을 바라볼 때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PER이 됐든 PBR이 됐든,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지표에서 얼마 프리미엄을 얹어서 뭐 가격을 산출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 얼마의 멀티플 배수를 줄 거냐, 뭐 이런 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까지 프리미엄을 기분 좋을 때 많이 줄 수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나쁘게 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물론 그 명백한 데이터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리고 실적 발표도 명백하게 하긴 하지만,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결국은 미래를 전망하는 건데 기분이 좋으면은 미래의 실적을 좋게 전망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미래의 실적을 나쁘게 전망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네. 투영이 되죠. 네, 인간이 하는 주관적인 의사결정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본다라고 한들 그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관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주관이 나 혼자의 주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투자자의 의사 결정들, 그리고 또 금융 당국자의 의사 결정들, 그 다음에 대출을 내주는 금융회사의 의사 결정들, 그 모든 것에 다 주관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감안했을 때 하나의 팩트를 봤을 때, 하나의 동일한 펀더멘탈을 보고도 기분이 좋을 때 얼마나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까, 기분이 나쁠 때 얼마나 프리미엄을 뺄 수 있을까, 디스카운트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범위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개별의 데이터를 접근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순서인 것 같거든요. 좋은 순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제 칼럼을 먼저 썼고, 그러면은 이런 원칙론을, 방법론을 실제 섹터에 적용하는 예시로서 그 세 가지 섹터를 들어봤던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돌아왔는데, 뭐 화장품, 그래서 ODM과 브랜드를 봤을 때 누구에게 더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둘 중에서 물론 또 질문을 받는 걸 싫어하시지만 요건 쉬운 질문이니까, 네네네. 자, ODM과 브랜드 둘 중에서 부자하고. 변동성이 큰 쪽이 어디일까요?
변동성이 큰 큰 쪽. 쪽. 좋을 때 되게 좋을 수 있고 안 브랜드겠죠? 좋을 때 되게 안 좋을 수 있는 네. 그런 쪽이 ODM과 브랜드 둘 중에 어디일까요? 브랜드 아닐까요? 그렇죠. 브랜드는 특히나 화장품 브랜드는 그때그때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되게 좋았다가 되게 나빴다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물론 굉장히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상당히 길지만 그 명품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 뭐 중가 저가 브랜드에서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경우는 적고 그보다는 그때그때 개별 제품의 나한테 얼마나 잘 맞는가 더하기 가격 등등등 뭐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네. ODM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라든가 아니면은 그들이 얼마나 공정 관리를 잘하고 좋은 원가, 좋은 수율, 그다음에 고객사 응대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이런 능력에 따라서 ODM의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ODM이 좀 더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화장품 업황이 단기적으로 다 같이 되게 좋을 때는 둘 다 잘 나가겠죠. 둘 다 잘 나가면서 여기에서 브랜드와 ODM 둘 중에 누구에게 더 높은 멀티플을 줄 것이냐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번 상반기를 보더라도 4월, 5월, 6월이 각각 다 달랐거든요. 누구에게 더 높은 멀티플을 줄 것이냐. 근데 사실 이게 업황이 꺾인 거라고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한데 네. 어쨌거나 업황이 꺾였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는 누구를 더 디스카운트를 할 것이냐에서는 명백하게 브랜드를 더 많이 디스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상반기까지만 네. 하더라도 좀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물론 이제 멀티플 측면에서 근데 안 좋을 때 꺾일 때는 네. 브랜드가 말 그대로 네.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네. 없고. 그리고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잡으려면은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내가 수익을 내려면은 그 브랜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제 데이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ODM의 선제 데이터를 구하려면 아무래도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주문을 주는 그 브랜드사의 직원이다. 인 경우에는 뭐 그래도 조금의 감은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ODM사는 그 선제 데이터를 잡아내기는 참 어렵지만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실제 매장에 가서 얼마나 매대에 많이 올라와 있고 사람들이 매대에서 얼마나 많이 집어가고 사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투자자로서의 나의 경쟁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브랜드가 난이도가 더 높은 거죠. ODM보다. 그 브랜드에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매장에서 이 물건들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한국 올리브영 그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오프라인 샵들 아니면은 뭐 아마존의 그때그때 트렌드 지표 나오는 것들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몇몇 회사들은 그 선제 데이터가 꺾이는 게 관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탕탕탕 빠지는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투자 난이도는 이제 브랜드가 더 높다. 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근데 그 선제적인 데이터 물론 이제 항상 뭐 월 초에 그 선적 물량이 수출 물량이 좀 줄었고 그게 월말이나 다음 달로 이연됐다. 이거는 또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 네. 그게 한 달 단위가 아니라 거의 뭐 보름 단위도 아니고 10일 단위로 달라질 때 또 주가 변동성이 크게 그쵸. 나타나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속된 말로 털렸다 그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저는 좀 뭐랄까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꺾였다는 게 결국은 꺾였으니까 팔자라는 의사 결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서면은 다시 사겠다라는 거. 숫자가 다시 잘 나왔을 때. 네. 그리고 이게 꺾였다라는 게 YOY로 꺾인 거랑 QOQ로 꺾인 거랑 아니면 10일 단위 기준으로 꺾인 거랑 또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꺾인 것도 YOY 한 30% 하다가 YOY 20%가 되었다. 이걸 꺾인 거라고 볼 것인가? 꺾였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막 30% 하다가 40%가 됐을 때는 모두가 기분이 좋지만 30 하다가 20이 되었다. 물론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라는 건 분명히 좋은 건데 나쁘게 볼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전년 대비 20%나 더 잘했다라는 건. 그렇지만 30 하다가 20을 했으면 그 숫자 자체는 모멘텀 자체는 전년 그 전 분기 대비 혹은 전월 대비 약해진 거니까 안 좋게 볼 여지도 있는 거고 안 좋게 보는 누군가가 주식을 파니까 주가는 꺾이는 거고. 근데 여기서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이거를 진짜 꺾였다라고 봐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꺾인 다음에 돌아설 때 다시 사는 거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모든 면에서 되게 난이도 높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난이도 높은 게임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보기에
만약에 현 시점에서 내년까지 YY20 정도는 계속 찍어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만약에 근데 주가는 만약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주가의 레벨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단기 데이터만 보고 주식을 많이 팔아놨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또 내가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10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달라지는 그 숫자를 보고 해석을 하고 이걸 홀딩을 할지 더 살지 일단 팔고 더 지켜볼지를 또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항상 또 고민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일단 팔고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보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대부분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곧 변동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네. 그 이후의 거는 그러면 뭘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선제적인 데이터는 때로는 노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이후를 판단을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 그 질문에 내재된 게 무언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또 그 언제 데이터는 언제 돌아설 것이냐, 돌아서는 걸 나는 미리 잡아야지. 결국은 이런 게임으로 계속 접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계속 길게 말씀드린 게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떤 회사에 대해서 한 좋게 볼 때 PER 한 30배 줄 수 있고 나쁘게 볼 때 PER 한 12배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판단이 섰다라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지금 PER이 25배다 그러면은 좋을 때 업사이드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안 좋을 때 반토막은 쉽게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12배 그런 만 상황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거기서 PER이 40배, 50배 갈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가는 건 이례적인 이벤트다라고 보는 거고 확률적으로 나는 유리한 게임이 아닌 상태인 건데 근데 만약에 그런 분포, 그런 업사이드, 다운사이드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30배, 12배 사이를 볼 수 있는데 PER이 한 15배까지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만 좋은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분이 조금만 좋아져도 PR 30배까지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기분이 더 나빠지고 또 안 좋은 데이터 계속 나오고 기분이 더 나빠졌다. 그러면 뭐 12배까지 간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다운사이드는 현 시점에서 뭐 10몇 퍼센트, 20%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유리한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내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은 좋을 때 얼마나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때 얼마나 안 좋을 수 있느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게임은 되게 쉬워져요. 혹시 좀 음식료주에 그걸 대입하기에는 좀 다릅니까? 아니면 그래서 비슷합니까? 음식료주에서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섹터를 말씀드린 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음식료에 대해서도 음식료가 4, 5, 6월까지 뭐 그 이전에 뭐 K 영화, K 드라마 뭐 많이 떴었고 뭐 김밥 뭐 난리 났죠. 네. K 영화, K 드라마, K 팝 뜨고 난 다음에 뭐 화장품도 그에 동행해서 뜨고 그러면서 K 음식료가 K 푸드가 조금 늦게 떴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K 푸드까지 어떤 일종의 테마가 확장된 이유가 특정한 회사가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더하기 음식료의 수출 데이터가 잘 잡히고 있으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동일하게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음식료가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음식료의 강점은 안정성이죠. 네. 안정성이고 그러니까 먹거리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안정성인데 근데 문제는 음식료업의 실제 실적들을 봤을 때 안정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한 2년 이상 음식료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익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 업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디테일하게는 할 얘기가 많기는 하지만 일단 넘어가서 근데 일단은 그 원재료나 환율 등등의 등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되게 심한데 거기에 정부 규제도 있고 이로 인하여 실적 변동성이 심한 와중에 시장은 내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가 그나마 수요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프리미엄의 요소로 좋게 볼 수 있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뭐 15배 이상 주기는 어렵죠.
어려운 와중에 수출이 터졌다. 그러면은 수출이 터졌을 때 지역적으로 확장이 되면은 그 자체로 매출액의 업사이드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뭐 규모의 경제라던가 아니면 원재료를 혼용을 한다던가 원재료를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섭력도 생기고 정부의 규제도 국가마다 다를 거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업의 그 불확실성, 변동성, 디스카운트 요소를 많이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출을 해서 이익을 잘 내는 회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음식료는 기본적으로 수요의 지속 가능성이 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성 더하기 업사이드 모멘텀 더하기 디스카운트 요소를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요소들로 인해서 한 20배, 30배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수출을 잘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비용. 네, 문제? 자,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잘하면 당연히 돈 더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우리 물건을 갖다 판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힘들고 네. 그러면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상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한데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장에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좀 더 쓰든 혹은 여러 가지 영업상에서 그쪽에게 현지에서도 뭐 현지 유통망을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가 저쪽에게 좀 더 많은 호의를 페이버를 수혜를 주는 쪽으로 그쪽이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내보내면은 그럼 당장에 물량이나 매출액은 많이 찍히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마케팅비나 물류비나 아니면은 그쪽의 물류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고정비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한다든가 네. 뭐 아니면 재고 부담을 우리가 떠안는다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해당 시점의 이익이 잘 안 나오거나 혹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뭐 충당금을 쌓는다거나 뭔가를 생각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수출 데이터가 찍혔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환호하기에는 음식료업은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오면서 많은 회사들이 드러났잖아요. 수출 데이터가 잘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매우 안 좋게 나온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보였고 그래서 K푸드라는 테마는 이제 거의 뭐 많이 사라진 형태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그 기본적으로 이 업이 얼마나 가혹한 업인가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이건 어렵지 않은 게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출이 얼마나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느냐까지도 봐야 한다. 요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포인트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검토해야 하는. 근데 이게 참 그 계산해내는 거는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저는 뭐 계산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남들이 기대하는 게 과연 그 기대치를 실제로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서 뭔가 빠뜨린 여지가 있는가라는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봤을 때 수출 데이터 잘 나오니까 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았고 이런 밸류체인에서 여러 가지 가혹함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진짜 음식료를 만든다는 게 고정비와 변동비가 둘 다 많이 드는 굉장히 가혹한 업이에요. 일단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원재료를 소싱하는 물류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원재료를 재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 원재료가 그렇죠. 원재료의 그 유통 보관 기한이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만드는데도 공장도 꽤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그 공장이 굴러가는 거고 거기에서 또 인건비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물류비도 많이 들고 마케팅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입맛을 잡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소비자의 입맛은 굉장히 다양하고 맛이라는 게 우리가 맛있는 제품을 만든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맛이라는 게 결국은 그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하는 그 시점에서의 주변의 온도, 습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뭐 내가 얼마나 배고프냐 등등등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맛있다라는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드는 제조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잡는 어떤 제품을 소비자에게 딜리버리
하는 과정이 상상외로 굉장히 가혹하다라는 거고요. 거꾸로 말해서 수출을 잘 해내고 이익을 많이 뽑아내는 회사는 상상외로 퀄리티가 뛰어난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출에 성공하고 수출해서 이익까지 잘 낸 회사와 수출 데이터만 잘 나온 회사 간의 퀄리티 차이를 사람들은 인식하기 어려웠던 거고 거기에서 좀 많은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숫자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리미엄의 조건에서도 그 수출을 해내고 거기에서도 좋은 이익을 뽑아내면은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네, 가치가 있는. 입맛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감각이고 입맛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보수적인 감각이라 하면 다시 말해서 한번 입맛이 길들여졌다라고 했을 때는 또 계속 사 먹잖아요. 바꾸기 어려운. 네,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성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수출 데이터 모멘텀에 굳이 아주 높은 중요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 특정 뭐 매운 라면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애들 유행 아니야? 뭐 애들 학교 앞에서 그냥 유행처럼 사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벌써 한 7, 8년 더 됐죠. 그렇죠?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로 가고 있고 그게 또 해외에서도 또 검증이 되고 있으니 또 하나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엔터주 이게 참 엔터주 바닥은 언제쯤 올까요? 사실 이렇게 그 질문을 준비했는데 사실 홍진채 대표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이 바닥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질까? 저는 제가 보통 시장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지만 제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바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바닥이 뭔데? 바닥의 정의가 뭡니까? 사실 지나고 나야 좀 알 지나고 나야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저기가 저점이었네, 저기가 바닥이었네 그런 거잖아요.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의 바닥이야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밑으로는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주장인 건데 주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 팔면 빠지는 건데. 물론 10월 한 둘째 주 들어와서는 엔터주가 조금 오르기는 하던데 사실 JYP도 본인 회사가 너무 싸다고 샀다가 또 물렸던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엔터주는 좀 어떻게 좀 환경이 좀 나아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닥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바닥이다라는 워딩을 쓰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은 언제든지 특정 지점 밑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시켜버리는 워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나를 굉장한 위험에 노출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꼭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천장이다, 꼭지다. 그것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워딩이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엔터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던져야 될 질문을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엔터주의 프리미엄 요소는 무엇인가? 기분이 좋을 때 얼마나 높은 PER을 부여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쁠 때 얼마나 낮은 PER을 부여할 수 있나? 이 질문이 첫 번째로 던져야 되는 질문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게 만들었던 현 시장 환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두 번째가 될 거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빼먹고 세 번째만 얘기하면은 이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질문들에 하나씩 대답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 엔터주의 프리미엄 얼마나 높게 낮게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분 좋을 때야 엄청 많이 줄 수 있죠. 기분 좋을 때야 한 60배, 70배도 줄 수 있는 거죠. 줄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근본적으로 엔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흥행 리스크, 두 번째는 인적 리스크. 자, 흥행. 한 달 1년에 데뷔하는 아이돌 수가 사실 세 자리에 육박할 세 자리 수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작년에 데뷔한 아이돌 중에 지금 우리가 기억에 남아있는 아이돌 혹은 재작년에 데뷔한 아이돌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아이돌 몇 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기저율이 거의 1% 수준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기저율 그러니까 한 아이돌이 데뷔하고 살아남기까지 3년 이상 흥행하고 BEP를 넘기고 정산을 하고 기업 가치에도 기여를 하는 이런 걸 성공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새로 런칭한 한 아이돌이 성공할 가능성 그 기저율은 1% 언저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러나 대기업 출신의 아이돌은 그 기저율이 1%보다는 훨씬 높죠. 그러면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왜 대기업 출신의 대기업에서 런칭한 아이돌은 기저율을 훨씬 뛰어넘는 흥행
확률이 생기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우선인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앞으로도 이 회사의 흥행 확률을 높이는 요소로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을 살펴보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당연히 코로나 지나면서 케이팝의 인지도는 높아졌고 케이팝을 소비하는 문화도 구조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랜덤 플레이 댄스 이런 거 영상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일종의 젊은이들의 놀이 문화가 됐거든요. 네.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걸 잘 안 봐가지고. 그 공터에서 그냥 넓은 공간에서 네. 야외에서 공간에서 뭐 실내일 수도 있지만 뭐 한 수십 명 수백 명 친구들 모여 있고 음악들을 그 음악의 포인트 파트 있잖아요. 그거 막 뭔지 틀어줘요. 알겠다. 그 후크되는 그 구간만. 예. 뭔지 이것만 알겠다. 한 30초나 1분 그 정도를 딱 틀어주는데 이거 나 할 줄 아는데 하는 친구들 막 10명이든 뛰쳐나가고, 20명이든 막 춤추고. 뛰쳐나와서 춤추고 들어가고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예쁘고 좋은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케이팝 음악들이 특화가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요즘의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 본인이 그렇게 챌린지 영상 찍어서 올리고 서로 챌린지 밀어주고 뭐 이런 게 비판하는 여론도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젊은 층이 사실 한동안은 뭐랄까 뭐 명품 소비하고 오마카세 뭐 이런 비싼 음식 사 먹고 뭐 골프장 가고 뭐 비싼 호텔 호캉스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었다가 이런 거에 대한 한계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느끼고 그런 건 계속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근데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자기 몸을 가꾸고 뭐 음악에 맞춰서 같이 안무 맞춰보고 이런 거는 되게 재밌고 건강하기도 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케이팝이라는 컨텐츠는 굉장히 훌륭한 소스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옛날에 뭐 강남스타일 때나 아니면 겨울연가나 그럴 때의 케이팝 트렌드에 비할 바는 아닌 거죠. 구조적으로 전 세계에서 케이팝을 소비할 요인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많이 바뀌어 있는 게 이거는 좀 장단점이 혼재돼 있는데 케이팝은 특히나 그 덕질 문화, 팬덤 간의 화력 싸움 뭐 요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뭐랄까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 과소비를 부추기고 환경에도 별로 안 좋죠. 근데 어쨌거나 뭐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스트레이키즈의 음반 판매량이 몇 배 더 높고 근데 그 둘의 음악성을 놓고 봤을 때 스트레이키즈가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뭐 7배 더 훌륭한 그룹인가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사람들 간에 뭐 각자의 대답은 있겠지만 어느 게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음반 판매량은 그런 케이팝 아이돌 쪽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거고 뭐 이런 거는 언제든 꺾일 수 있는 생각지 못한 이슈로 꺾일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그런 이벤트가 작년 중하순부터 해서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연애설 같은 것도 그렇고 좋은 쪽으로 일단 조금 얘기를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거기에 또 구조적으로 그 구독 모델이 붙었잖아요. 위버스나 이렇게 팬덤이 월 얼마 내고 그 아이돌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이 생겼는데 소비재에서 구독 모델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게 볼 여지가 굉장히 크고 더하기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 대기업 아이돌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누군가가 신인이 런칭이 되었다 그러면은 뭐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서 그 영상들을 쫙 소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컨텐츠를 제공한 이 기획사들은 광고료를 오히려 받잖아요. 근데 이게 소비가 되면서 그들은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본인들이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써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광고료를 받으면서 홍보가 되어간다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히 큰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그런 유튜브 수익이 얼마나 꽂히느냐라는 걸 보지만 근데 비용을 그만큼 덜 써도 된다라는 측면이 저는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봤을 때 좋게 볼 요소는 굉장히 많다. 흥행 리스크라는 것도 원래는 흥행의 기저율이 굉장히 낮은 거지만 글로벌 여러 국가에서 소비가 나타남으로써 특정 한 국가에서 뭐 특히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여러 나라에 뿌리다 보면은 어떤 나라에는 핏이 맞는 고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흥행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돌의 라이프 사이클도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7년 계약하고 끝나야 되는데 7년 이후에도 뭔가 함께 할 여지가 많아진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한 20배, 30배 정도면 맥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더라도 그 이상 40배, 50배도 어찌 보면 정당화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나 다운사이드를 본다면은 흥행 리스크는 많이 희석이 되었다라 하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도한 음반 판매량이라든가 그 과도한 음반 판매량 자체가 꺾일 수도 있고 그 과도한 음반 판매량은 코어 팬덤들의 경쟁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그럼 이거 자체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조금만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도 오히려 반작용이 클 수 있는 거고요. 그 리스크가 최근에 많이 드러났었고 그 다음에 인적 리스크. 잘 되는 아이돌일수록 그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이탈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사고를 친다거나 결국은 이게 사람을 파는 비즈니스인 거니까 그 사람이 누구나 어디서든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특히나 코어 팬덤 기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코어 팬덤들이 심기를 자극해서 역효과를 불러온다.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데 그럼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PER 60배를 준다라는 건 자 그럼 이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안 좋게 봤을 때는 PER 10배도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안 좋은 거 다 떼고 났을 때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이슈도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파는 비즈니스인 건데 사람이 없어지면 자 뭐 특정 어떤 A라는 기획사가 아이돌 2팀 가지고 있는데 뭐 한 팀은 군대 갔고 한 팀 남았는데 그 한 팀이 사고 쳤어. 그러면은 이 회사는 매출액 빵원이네. 아장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회사라는 게 아이돌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흥행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고 표면에 나오는 아이돌은 말 그대로 표면에 등장해 있을 뿐인 거죠. 이런 퀄리티를 만들어낸 건 그 회사의 내재된 역량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건데 근데 안 좋게 일이 굴러갈 경우에는 그런 거 뭐 다 모르겠고 그런 것도 어차피 그 직원들 이탈해버리면 그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게 볼 때는 PER 10배도 비싸다. 기업의 가치가 빵원이다. 라는 주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PER 그 적정 프리미엄의 레인지를 봤을 때 좋게 볼 때는 한 6, 70배, 나쁘게 볼 때는 10배 미만까지도 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레인지를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엔터업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작년 7월 시점에서는 거기에서 뭐 대장주는 60배 주고 있었고 대장주 밑으로 이제 줄을 세우기 하잖아요. 그래서 대장주 밑으로 뭐 좀 2등, 3등은 한 40배, 30배 뭐 이 정도면 적당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업황을 떠나서 업황이 어찌 되고 있는지를 떠나서 이런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그 자체로. 그렇게 PER을 다 같이 높게 부여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의구심을 품고 있지 않다라는 그 자체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리스크가 표면으로 불거지기 시작했고 가격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그때는 뭐 반토막 3분의 1토막 가자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30% 빠졌으니까 사자라는 사람들 40배 하다가 PER 40배 하다가 30배 됐으니까 싼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물리는 거죠.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 혹은 안전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보통은 그때그때의 모멘텀만 보면서 실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시계를 돌려볼게요. 현재로. 그때의 뭐 60배, 70배 줬던 그 프리미엄의 조건이 지금은 많이 좀 이제 쇠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많이 빠졌죠, 거품도. 그러니까 기대감도 많이 프리미엄의 낮아졌고. 조건이라는 관점과 예. 현재의 프리미엄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 업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기분이 좋을 때 얼마나 비싸게 줄 수 있고 기분이 나쁘게 얼마나 안 좋게 줄 수 있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시대에 따라 어느 정도 변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현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봄에 있어서 확률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현재 부여된 프리미엄이라는 게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대비 지금 프리미엄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냐랑 그때 대비 지금 프리미엄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는 다른 질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프리미엄의 조건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달라진 게 앨범 판매량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근거에 있는 거는 팬들의 화력 네. 지원이었고 네. 우리 오빠들이 더 쟤네들은 이겨야 돼. 근데 네. 지금은 이게 쭉 빠지긴 했더라고요. 학생들조차도 그렇고
일종의 그 랜덤 포카 같은 거에 대해서도 네. 좀 반감이 커졌고 네. 그러면 이거는 팬심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네. 이걸로 이제 지갑을 여는 화력은 조금 여기에서 네. 프리미엄 조건에서 그러면 빼야 하는 것 아닌가? 빼려면은 예. K-팝 아티스트가 영원히 랜덤 포카 안 할 건가?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할 거면은 빼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뺄 수 있다. 뭐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진료하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다라는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고. 근데 그러면 환경 문제라면은 랜덤 포카를 온라인으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앨범을 판 다음에 랜덤 포카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랜덤 포카에서 중요한 거는 그 팬사인회 참석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사인회 참석권만 온라인으로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환경 이슈는 없는 거고. 대안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팬들 간의 화력전이라는 게 줄어들었는가? 혹시 어떤 걸로 그게 관측이 되셨나요? 저희 집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어디 뭐 교보문고 가서 뭐 앨범 사야 돼 막 이랬었는데 네,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네. 왜 안 사?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지겹대.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좀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예. 제가 반론하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이돌이라는 건 세대를 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시대, 그러니까 지금 뉴진스의 팬덤과 아이브의 팬덤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뭐 특정 아이돌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 각 세대에 맞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 거고, 그 세대에서 좋아하는, 그리고 원래 어린 친구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덕질을 안 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오죠 그리고 언젠간. 네, 그리고 딱 그때 시대별로 지금의 10대 초반, 10대 중반, 10대 후반, 20대를 타겟팅하는 아이돌들이 늘상 새로 런칭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내 주변의 어떤 아이가 덕질을 조금 줄이고 있다라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했을 때 이거를 구조적인 방향인가라고 해석을 하려면은 저는 좀 더 데이터를 수집을 좀 더 넓게 보긴 해야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다 같이 뭐랄까 단체 음반 구매 안 하겠다 일종의 보이콧을 해버린 거는 이미 작년부터 나온 이슈니까 네. 현재 트렌드가 그런 과도한 음반 구매를 자제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안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켜볼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화를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근데 한 명의 소비자로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업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뭐 그런 게 꺾였다? 뭐 사실 꺾였다라고 보는 게 일종의 보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업의 본질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 행복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스타라는 걸로 하나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기는 한데 그러면 프리미엄의 조건이 조금 이제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의 프리미엄, 앞으로의 프리미엄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네.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게 물론 방금 말씀하신 요런 예시들 랜덤 포카를 사냐 안 사냐라는 요인으로 프리미엄의 조건이 그때그때 바뀔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확률적인 접근, 확률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얼마나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때 얼마나 나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제가 계속 바라보는 거고요. 현재 좋냐 나쁘냐, 현 시점에서 3개월 후에 좋은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냐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거는 크게 변하진 않는 거예요. 10년 전 얘기와 지금 얘기가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을 봤을 때 음식료 업종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조건 10년 전과 지금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그때의 PER은 20배가 될 때도 있고 6배, 8배가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보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의 근본 중에 하나예요. 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얘기가 좀 옆으로 계속 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문 주신 거를 그냥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는 뭐 그 프리미엄의 조건 중에서
자, 다시 프리미엄의 조건에는 좋게 볼 조건이 있는 거고 안 좋게 볼 조건이 있는 거죠. 네. 현 시점에서 프리미엄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 용어를 쓰자면은 디스카운트 조건에 투자자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프리미엄의 조건이 안 좋게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저의 용어 사용상 그거는 맞지 않는 표현인 거고요. 그러니까 표현법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저도 불편하긴 한데 아무튼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엔터사들은 뭐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거 다 허상 아니냐, 뭐 엔터사는 하는 게 뭐냐, 아이돌 나가면 끝 아니냐, 뭐 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초반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그 요소들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던져야 될 질문을 사실 잘 질문을 주신 건데 이제 용어 사용 때문에 옆으로 말이 샌 건데, 네. 질문을 이제 제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요소들, 사람들이 작년 상반기까지 열광했던 프리미엄의 조건 중에서 좋게 볼 수 있는 그 여지들이 현재 사라졌는가, 혹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현 시점에서 던져야 될 질문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현상을 이제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의 조건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팬덤은 그대로인데 팬덤이 소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거는 뭐 앨범도 사실은 뭐 포카도 그렇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거는 아니니까. 근데 기존에는 프리미엄을 줬던 그 방식이 현재 사람들에게는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인식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랜덤 포카 같은 거를 그렇죠. 코어 팬덤은 인당 소비를 많이 해. 라니까 프리미엄 요소로 봤다가, 근데 거기에는 디스카운트 요소가 내재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민감도 네, 특정 어떤 이슈에 자극받아가지고 나 이제 덕질 철회합니다, 덕질 취소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요소가 현재는 부각되어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거를 인당 소비 금액 크니까 아리아나 그란데의 기획사인 것보다는 스트레이키즈의 기획사인 게 더 좋네. 물론 스트레이키즈는 지금도 매우 잘하고 있지만 뭐 에스파라든가 뭐 BTS라든가 아무튼 그런 팬덤들의 화력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걸 좋게 PR 30배, 60배를 부여를 했다가도 지금은 그렇게 줄 정도는 아니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본질적인 요소가 변했는가? 그럼 팬덤 간의 화력전이 다시 되도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향후 5년 이내 혹은 뭐 20년, 30년 후에도 팬덤 간의 화력전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라면은 이제는 프리미엄을 줄 요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이번에 뭐 앨범이 50만 장 팔리고 100만 장 팔리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몇백억이 찍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익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PER의 폭이 예전보다는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거 여기부터 이제 각자의 판단인 거예요. 네네네. 각 투자자가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은 PER 15배도 한계치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단순히 단기적인 모멘텀의 부재일 뿐인 거다. 근데 이제 BTS가 한 명씩 제대하고 컴백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단체 구매 안 하는 행위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불거진 거니까 이제는 기저가 낮아진 상태인 거고, 그러면 이제 컴백 스케줄에서 3분기에는 공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하반기 지나고 내년으로 갈수록 컴백 스케줄 하나씩 채워지면서 다시 또 이제 이익이 바닥 찍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가의 바닥은 주가의 바닥이라는 거는 제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위험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이익의 바닥이라는 거는 그보다는 꽤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구조를 봤을 때 뭐 아티스트의 컴백 스케줄이 있는 거고, 뭐 대단히 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익도 어느 정도 트렌드를 제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분기별로 이번 분기가 실적 바닥일 거라고 나는 예상합니다 라는 주장은 꽤 명쾌한 거죠. 물론 틀릴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3분기 혹은 4분기가 이익의 바닥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꽤 많이 있고, 그 주장에 딱히 반론을 펼치기는 어렵죠. 물론 그 이하로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네, 3분 지금까지 사실 그러고 있었잖아요. 뭐 특정 어떤 회사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감익이 아니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나니까 얘까지 감익이네가 되면서 이제 엔터사 모든 회사가 다 전년 대비 감익이다가 된 거고 그래서 그 회사도 주가가 빠졌었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실망감을 실망감은 언제든 안겨줄 수 있지만 그 실망감은 실망감이고 어쨌거나 그 시점에서 다시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은 올해는 많이들 다들 이제 감익을 했지만 뭐 3분기 혹은 4분기에 이익이 바닥짓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측이 맞을까 아닐까에는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아까 질문 주신 거. 그래서 랜덤 포카 화력전 이라는 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게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의 엔터사들이 그걸 극복하는 라이트 팬덤으로 좀 더 팬덤을 확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잘 극복하는 형태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게 제가 던지는 질문들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볼 요소가 많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어느 정도 좀 머리에 좀 떠올랐습니다. 그 팬들의 화력전은 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옛날에 그 저희 부모님 세대 남진 나훈아라든지 H.O.T. 잭스키스라든지 근데 앞으로도 또 어떤 아이돌들이 어떤 그룹으로 이제 대결 구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대결은 아니더라도 팬들의 화력은 끝나는 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언뜻 스쳐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팬덤 간의 화력전으로 저희 핀트가 좀 모아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글로벌리 K-팝 수요가 꺾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음반 판매량이 꺾였다라는 게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음반 판매량이라는 거는 코어 팬덤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그냥 근본적인 리스크 요소였고 그 리스크 요소가 현재 발현되었다라는 건데 그런 코어 팬덤의 리스크 요소와 전체적인 소비 추세는 일단 다르게 봐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음반에서 음원 소비로 넘어가는 게 라이트 팬덤으로 팬덤이 확장되어 가는 중인 건데 그럼 음원이 꺾였느냐라고 하면 음원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물론 당연히 음반이 꺾이면서 회사의 실적도 꺾이긴 할 건데 그럼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당연히 높은 확률로 겪어야 했던 일이 그냥 지금 일어났을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음반 꺾였으면 결국 음원도 꺾이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음원도 결국은 피크아웃 할 거다. 뭐 라는 식으로 바라본다면은 팬덤 간의 화력전이건 뭐건 간에 팬덤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프리미엄의 조건이니 뭐니를 떠나서 모멘텀의 회복 자체가 모멘텀 회복이라는 가설 자체가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살 이유가 없는 거이지 않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할 여지가 되게 많아요. 우리 이제 각자가 판단을 할 몫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코어 팬덤에서 라이트 팬덤으로 더 넓어지면서 더 시장이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가능성도 같이 좀 볼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과연 정말 그 방향이 옳으냐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아리아나 그란데도 위버스에 입점을 하고 그러니까 서구권의 아티스트들은 이런 코어 팬덤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우월한 비즈니스 모델이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코어 팬덤은 라이트 팬덤을 하고 싶어 하고 라이트 팬덤은 코어 팬덤을 하고 싶어 하죠. 재밌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홍진채 대표님은 이제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던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 그러다가 최근에 HBM이라는 게 이제 AI 시대랑 만나면서 폭발적인 성장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중국 쪽에서 이제 D램이 조금씩 올라온다 하고 뭐 내년 내후년 되면은 중국 쪽 D램의 시장 점유율이 2자릿수를 넘을 수 있다. 막 이런 전망이 이제 해외에서 나오기도 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반도체를 보는 우리 견해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뭐 거기에 직접적으로 답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건 뭐 잘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뭐
뭐 언제가 바닥이니까 사세요. 뭐 이런 식의 답은 제가 애초에 그런 말씀 안 뭐, 하시니까. 네. 예.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제가 알 역량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기본적인 어떤 접근법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자면은 약간은 네. 우려가 과하다. 오. 약간은. 근데 뭐 저는 사실 반도체를 트레이딩을 항상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다지 남보다 좋은 시각이다라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관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한국을 대표하는 그 S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다 엮여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중국의 수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수요에서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현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거냐라는 것도 좀 논란이에요. 그거부터도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는 업황 좋네 이러면서 좋아했다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는 업황 안 좋네 이러고 뺐다가 그럼 이제 하이닉스는 또 어떨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의 시각이 좀 약간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행태도 이해는 되는 게 워낙에 많은 노이즈가 섞여 있고 그동안에 워낙에 글로벌 회사들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달렸었고 한국 회사들도 뭐 최근까지는 좀 상당히 많이 주가가 상승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고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이즈는 많고 기대를 하회하는 이벤트들은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 수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수요,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S사의 경쟁력,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말씀하신 중국 회사들의 경쟁력도 요 세 번째에 뭐 같이 엮여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한국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럼 중국 수요. 사실은 올 상반기를 이끌었던 거는 작년까지는 인공 AI 관련해서 뭐 전방 회사 날아가고 그 다음에 HBM을 하는 한국 회사들이 날아가고 마이크론도 함께 가고 뭐 그렇게 했었다가 이제는 AI 관련돼서 꺾이니까 결국은 이쪽도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둘 중에 베팅하라면은 그렇다.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늘어날 거냐. 근데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과거만큼 작년, 재작년만큼 빠를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에 베팅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릴 수 있지만 확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이제 저희 뭐 화장품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말씀드렸던 YOY 30%에서 YOY 20%가 되는 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은 뭔가 엄청난 애플리케이션이 나왔고 그 엄청난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하기 위한 엄청난 하드웨어가 필요했었고 그거를 전방 업체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게 리스크인 되든 안 되든 일단은 투자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견해가 주류였고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그런 견해가 많이 주류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공급단에서 병목이 있었기 때문에 전방에서 원하는 만큼 하드웨어가 공급이 되지 못했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급을 늘려보겠습니다. 병목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급을 계속 늘리니까 그러니까 이익은 폭증하는데 우려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병목을 해소해서 공급이 늘어나서 많이 팔렸다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리드타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리드타임 줄어드는 거를 수요 감소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그때 계속 노이즈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리드타임 줄어든 거를 수요 감소로 해석하는 건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미 작년에 그런 견해는 올해 틀린 걸로
검증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계속 잘 나왔으니까.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병목을 해소해 나가면서 공급을 늘려가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중이고 에블바디 해피한 상황인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자면 필드 플레이어들 관점에서는 아직은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고 그런 방향은 뭐 올해 말 내년까지도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봐요. 문제는 그 속도인 거죠. 막 60%, 80% 이런 식으로 YOY 늘어나다가 80이 60이 되고 60이 40이 되고 40이 20이 되어갈 때 그때 이거를 뭐 여전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네라고 해서 좋게 해석을 할 것인가 모멘텀이 꺾였네라고 해서 안 좋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건 투자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투자자들의 기분에 달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 수요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은 멀쩡하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어쨌거나 모멘텀이 꺾인 건 맞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안 좋게 해석할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 네, 그들이 대다수가 되면은 주가는 빠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이후로 주가를 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수요에 대해서는 그렇고 두 번째는 중국 수요. 그러니까 올해를 이끌었던 건 작년까지는 AI 수요가 이끌었고 올해는 AI 수요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늘어나고 모멘텀은 꺾였으나 여전히 늘어는 나고 있는 상황에서 레거시 수요가 붙으니까 그러면 이건 또 좋은 거 아니냐. 특히나 AI 반도체 쪽으로 캐파를 바꿈으로 인해서 레거시 쪽의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가 반등을 하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모바일 수요가 간만에 몇 년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거 더하기 이런저런 뭐 자동차야 뭐 계속 좋아지긴 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지만 이것도 올라오고 PC 수요도 좋고 하니까 올 상반기에는 와 그러면 좋게 보는 쪽이 더 또 자신감이 찬 거죠. AI 수요 커버 안 나쁘잖아 하는 와중에 레거시 돌아서잖아 이러니까 AI와 레거시가 다 붙으면서 주가가 확 뛸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7, 8, 9, 8, 9월 들어서면서 안 사가네? 왜 안 사가? 누가 안 사가? 그럼 노트북과 핸드폰 만드는 회사들이 안 사가기 시작했어. 야 중국 수요 좋다더니 꺾였네? 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의 조건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린 게 투자자뿐만 아니라 각 그 밸류체인에 있는 의사결정 당국자들 연준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 은행에 대출 내주는 사람들 아니면 각 필드에서 재고 쌓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이들도 결국은 시장 상황 굴러가는 걸 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마련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 넘어오면서 이제 인프라는 다 깔았고 클라우드 다 돌아가고 있고 이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도 좋은 것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디바이스에 AI가 붙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의 수많은 회사들도 그런 제품들을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또 화웨이 휴대폰이 잘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화웨이가 모바일 드램 재고를 막 쌓아가고 하니까 화웨이의 경쟁사들 뭐 샤오미니, 오포니 이런 회사들도 디램 재고를 막 쌓고 다음 세대 핸드폰을 막 준비를 했었죠. AI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막 들어가는 핸드폰을 준비를 하는데 잘 안 팔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PC 내놨는데 잘 안 팔려. 사실 저는 이거 자체도 좀 웃기다라고 이거 자체로 좀 의아한 게 애초에 코파일럿을 쓰는 사람이 주변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쓰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저도 안 쓰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뭐 네. 기업용으로 내놨다 뭐 이랬는데 네. 나중에 노트북이 나오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누군가는 쓰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아직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쓰고 써봤더니 좋더라라는 입소문이 이제 계속 나야 되는 건데 아직은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뭐 워드를 되게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 일부만 써보고 좋네 안 좋네 하고 있는 거고요. 대중적으로 확산되기는 멀었고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라는 거는 많이 팔리기를 기대하는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혹은 뭐랄까 그냥 마케팅 포인트였을 뿐이지 그냥 원래 그런 노트북은 매년 차세대 모델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뭐 홍보 문구 마케팅 요소는 하나씩 편입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코파일럿 PC라고 그냥 갖다 붙인 거죠. 물론 그 AI PC가 되려면은 하드웨어 스펙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긴 한데 그렇게 하드웨어 스펙 올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여기에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제가 코파일럿 PC 가격은 안 봤지만 뭐 꽤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코파일럿이라는 거에서 그다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케팅에서의 베네핏을 그러니까 소비자의 베네핏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소비자 베네핏을 느끼지 못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건데 제가 의아한 거는 그게 잘 팔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디램 재고를 많이 축적을 해놨던 하드웨어 제조사들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 제조사들의 의사결정이 저는 좀 의아한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리스타킹을 상반기까지 많이 했었고 하반기에는 다시 디스타킹을 하는 거 저는 이거는 당연한 추세라고 보고 이게 어떤 AI라는 거대한 트렌드를 꺾는 그림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그 사이클이 진폭이 좀 과장돼 있는 것 같다. 원래 재고 사이클은 과장되게 마련인 거거든요. 채찍 효과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재고 사이클은 좀 실제 펀더멘탈, 실제 수요를 좀 크게. 확대시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떠나서 AI를 떠나서 중국의 기본적인 소비 성향이 소비 역량이 기대를 함회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팩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도 인지를 하고 어떻게든 소비를 많이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되게 강력한 부양책을 그렇죠. 폈으니까 또 봐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상반기에도 강력한 부양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좋았다. 면은 저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중국은 대체 어떤 상황인가?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안 좋은 건 정책을 안 써서 안 좋은 거였다. 근데 작년까지 이제 헝다를 파산시키고 그러니까 좋게 보는 논리는 이런 거죠. 의도된 침체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원하는 거는 부동산과 실물 경기가 연동되는 게 너무 컸는데 이러면은 불안정성이 커지니까 그러면 부동산 경기와 실물 소비 경기의 연계를 좀 끊자라는 게 중국 당국이 몇 년 동안에 해오던 거였고 거의 다 되어 가다가 코로나를 얻어 맞아서 그게 좀 늦춰진 거였는데 작년까지 그걸 정리를 했고 올해부터는 강한 부양책을 쓸 수 있을 때가 되었다. 라는 관점, 라는 가설이 맞다면은 네. 상반기에 강력한 부양책 펼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많이 돌아서진 않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책은 더 강한 정책을 쓰는 거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이 틀렸다라고 아직 검증은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안 좋은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중국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죠. 신냉전의 미국 주도의 봉쇄 정책이 중국에 실제 타격을 주고 있고 그리고 미중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그게 맞다면은 앞으로도 중국 경기는 계속 안 좋을 거다. 그러면은 중국 소비에 연동되어 있는 한국의 수출은 또 안 좋을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국 수요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근데 세 번째 사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한국 회사의 경쟁력, 특히 한국의 한국을 대표하는 S사의 경쟁력.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는 네. 기술적으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작년에 이미 그러니까 HBM, 엔비디아 칩셋 잘 팔리고 H백 잘 팔리고 하이닉스의 HBM 잘 팔리고 했을 때 네. 디테일하게 공부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디테일하게 공부했을 때의 대부분의 결론은 그 S사가 취약해져 있으며 취약해진 것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하며 이 요인이 해소되기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단기간에 1년 이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무리 빨라도 한 2, 3년 정도 걸린다라는 게 리서치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HBM3에서 조만간 따라잡는다. 혹은 HBM3E에서는 따라잡고 역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HBM4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이 괴리가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HBM3에서 안 되는 거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3E도 위태로운 거 아니냐. 더하기 HBM은 그렇고 파운드리에서의 경쟁력도 계속 도마에 오르는데 파운드리에서도 사실 안 좋은 이슈만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파운드리 BEP를 기대하다가 적자 난대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을 막 때려 패는데 저는 그런 애초에 공개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열심히 분석했을 때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얘기들이 왜 표면화되지 않았을까 지난 1년간 저는 그 점이 더 의아하긴 한데 뭐 어쨌거나 지금은 다 드러난 거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보자면은 뭐 HBM3의 엔비디아는 뭐 별로 이제는 뭐 거의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고 3E는 뭐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떠나서 뭐랄까 파운드리에서 진짜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경영진이 인식을 했다. 반성문 썼잖아요. 일단은 인식은 했고. 네, 인식은 했고. 사실 기존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네. 곧 해낼 거라고 계속 희망 고문을 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측의 주장과 그 어떤 기술적인 리서치 결과가 괴리가 컸던 컸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주변에 뭐 내가 직접 공부를 하든 주변의 엔지니어 친구들에게 물어보든 사실 양쪽의 답은 명확했거든요. 그러나 회사 측의 주장은 싶은 게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회사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자 반성문에서 한 3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뒤처진 거 오케이. 기술적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그 다음에 내부 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게 3번째죠. 2번째가 미래를 선점하겠다. 그러니까 방어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미래에도 계속 우리가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겠다. 근데 그 1번, 2번은 동일한 얘기인 거잖아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뒤처졌는데 따라잡고 더 앞서가고 뭐 당연히 한 방향의 네.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1, 2번은 동일하다 치면은 아무튼 기술 얘기와 인사 얘기 2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에서는 따라잡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인 거고 근데 여러 가지로 뭐 좋게 볼 여지는 없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금 아까 우려가 조금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수요.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모멘텀의 강도가 셌다가 약해졌느냐 뭐 이것보다는 올해 대비 내년에 늘어날 거야? 우리가 가동률 얼마 유지해야 돼? 그 라인 꺼야 돼? 혹은 캐파 늘려야 돼?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 5년 봤을 때 지금보다 늘어나냐 줄어드느냐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가 되는 거지. 그 속도가 YOY 30%냐 27%냐 이거는 그렇게 당장 이번 분기의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거고 공급은 아마도 부족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잉 재고가 한 번 상반기에 쌓였다가 해소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레거시 측면에서는 AI 쪽이야 뭐 당연히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모멘텀의 속도의 문제일 뿐인 거고 늘어나는 방향은 맞다. 공급은 부족한 거 맞다. 그리고 레거시 쪽에서는 과잉 재고를 한번 쌓았다가 과잉 재고를 줄여가는 디스타킹 과정이 나오면서 약간의 노이즈가 생겼다. 그러면은 레거시에서의 경쟁 우위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했을 때 뭐 디램에서의 경쟁 우위 유지되고 있는 거고 사실 낸드에서는 이제 중국 회사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따라잡았지만 중국 회사의 마진율이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마진율이요? 네, 중국 그 낸드를 만드는 그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 거기 뭐 적자 보면서도 뭐 보조금으로 막 네, 지원받으면서 그렇잖아요. 해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90%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넘어갔다가 그나마 마이너스 8, 90 정도. 사실 시장 경제에선 살아남기 힘든 건데 그렇죠. 중국이니까 가능한. 그렇죠. 낸드에서 그 정도고 디램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뭐 물량 떼기로 승부를 보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저가 디램 스펙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스펙도 안 되고 수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억지로 써야만 하는 거죠. 디바이스 메이커 입장에서. 그러니까 스펙도 안 되고 가격 뭐 그러니까 쓸 이유가 시장 경제 관점에서는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런 식의 중국식 경쟁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건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 중국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이런 기조는 유지는 되겠죠. 유지는 되고 어느 정도 쉐어는 계속 뺏겨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기술 경쟁력이 뺏기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은 문제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옳고 3년 이후도 웬만하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3년 이후의 전망이야 뭐 내년 내후년 돼서 또 그때그때 계속 리비전이 있을 거니까 그거는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디램 레거시에서의 기술적인 우위는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뭐 흥미로운 게 뭐 CXL 이런 게 있죠. 네. CXL이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걸 안 좋게 보자면은 이 CXL이 되긴 될 건데 CXL에 되게 하이엔드 스펙의 메모리가 들어가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냥 범용 제품 써도 되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표준이 잡혀가고 있어서 그러면은 한국 회사들은 하이엔드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경쟁 우위가 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거네 해서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일단은 S사를 놓고 그런 걸 떠나서 저스펙 디램 근데 또 아주 막 중국산 저스펙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설비 투자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감가가 많이 끝난 설비에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익 측면에선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CXL 하나 붙으면서 전반적인 탑재량은 늘어나는 거고 HBM만으로 일단은 감당 안 된다라는 게 가설의 시작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AI 관련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HBM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HBM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에서 그럼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연산 중에서 굳이 HBM 안 써도 되는 연산이 있는데 근데 이게 D램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다고 낸드는 속도가 너무 안 돼서 말이 안 되는 거고 라는 거니까 이거를 그래픽카드 AI GPU 바로 옆에 박아서 해결하자라는 게 HBM이었는데 그거를 저 PCI 슬롯에다가 따로 하나 메모리 뭉치를 달아서 그 굳이 HBM 쓸 필요 없는 거는 여기까지 갔다 와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HBM의 남는 여유 공간에다가 실제 HBM 연산에 써야 되는 거를 그 데이터셋을 다시 때려 박는다.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요는 늘어나는 거고 그 수요 늘어나는 거를 HBM으로 다 대응을 하면은 하이닉스에 좋은 거겠죠. 근데 이거를 레거시 메모리도 거기에 일부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와 삼전 둘 다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인 건데 좋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CXL 관련해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까지 주가를 많이 빼는 세 가지 요소 AI 수요, 그 다음에 중국 수요, 그 다음에 한국 회사의 경쟁력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AI 수요 이거는 모멘텀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 관점에서 안 좋게 볼 여지가 있었다라는 건데 산업 필드 플레이어들은 괜찮다. 여전히 병목이 좀 있는 상태다. 두 번째 중국 수요 재고는 언제나 사이클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면이 있다. 현재 리스타킹을 하다가 디스타킹이 된 건 맞는데 이거는 사이클이 짧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회사의 경쟁력 중국과의 경쟁을 신경 쓸 여지는 없다. 그다음에 한국 양사 중에서 선두 회사의 경쟁력은 문제가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일단 인식은 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얘기를 안 했네요. 반성문에서 한 가지는 기술적인 얘기, 두 번째는 인사 얘기였고, 그래서 그 인사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인사가 있을 건데, 그럼 거기에서 실제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 좀 과감한 결단을 내리느냐,
를 보면은 이 반성문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가 드러나겠죠. 일부 뭐 신상필벌이나 또 최근에는 조금 뭐 이제 구조조정, 뭐 명예퇴직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또 아픈 부분을 도려낼 것이냐 의지도 좀 가져봐야겠네요.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올 거예요. 그런 그 이제 삼성 인사이동 이벤트 이후에. 네. 이렇게 해서 딱 우리가 생각해볼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제 더 많이 여쭤보는 건데 또 뒤에 또 일정이 있으시니까 오랜만에 또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였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지금 4시 반이 넘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예.